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약 6년여 만에 민주당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최고회 때는 복당 보류 결정이 났었는데 입장이 바뀐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이미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했던 사람들을 복당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네. 그때 대사면이라는 그런 명칭으로도 불렀었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현재 전북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복당을 한 그렇죠. 사례 들어가고 뭐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복당했던 사람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당시에 국정원장 신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복당에 당연히 신청을 안 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는 계속 복당 의지를 밝혀왔다. 이 점을 당 지도부가 참작을 한 것이죠. 최고위원회 한 절반 정도 반대를 했다가 그래도 이렇게 복당이 된 게 이재명 대표 결단, 설득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최고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반대를 한다 해도 네. 그 최고위원들이 또 결국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밝혀준 이상은 일단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대표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반대하더는 뭐 정청래 위원이라든지 이 최고위원들도 일단은 거기에 승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직접 SNS인가요? 글을 썼더라고요. 아마 잠재적으로 폭탄이 될 수 있다. 분탕질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반대했던 속내라든지 이게 뭘까요?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서 박지원 복당보다 민형배 의원 복당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다라고 예. 하고요. 그렇지만은 결정이 되든 아니든 간에 이제 당의 결정을 존중을 할 것이다. 따르겠다. 이렇게 예. 일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복당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복당이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한다면 과거를 참여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거에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죠. 최고위원을 지낸 적이 있었고 본인이 그 당의 분열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공천에서 컷오프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선당우사를 했는데 그때 당을 깨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결정은 복당으로 났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복당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어떤 당직을 맡을 수 있을까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이고요. 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상임 고문이나 고문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전직 당 대표라든지 그에 준하는 원로 사회지도급 인사 이렇게 고문으로 위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어느 정도는 우여곡절 끝에 당에 복당을 한 이상 바로 어떤 고문직이라든지 당직을 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다들 알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뭐 저희 방송도 뭐 고정 패널로 아주 뭐 입담 있게 말씀 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숨은 대변인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된 이상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라든지 거기다 이제 본인 것에 대한 방어까지 네. 세팅이 같이 될 텐데 네. 그렇게 아마 이제 그런 방어를 하는 역할을 또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본인 얘기하셨어요. 특히 서해 피격 사건. 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최근에 또 출국 금지가 연장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출국 금지 연장까지는 됐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관측도 낮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첩보 삭제 관련한 혐의는 일부가 제외가 됐거든요. 네. 그럼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첩보 삭제 지시까지 한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서훈 전 실장이 윗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미 구속이 됐고 또 박지원 전 원장은 고령이죠 비교적 그런 것들 또 성실히 수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정조사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결국 야당이 국정조사를 이른바 개문발차를 해버렸네요. 네. 네. 52일 만입니다. 참사 발생한 지.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네.
출발한다는. 그러니까 뭐 여당 안 들어오고 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슬슬 출발할 테니까 여당을 타고 싶으면 문을 열어놨으니까 빨리 타라. 뭐 이런 것이죠. 예. 개문발차라는 것이. 네. 네, 그래서 어제 일단 결정된 것은 참사 현장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개시하는 그 일정을 또 의결을 했습니다. 21일하고 23일에 걸쳐서 네.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되겠고 기관들을 불러서 보고받는 것은 12월 27일과 29일 두 차례 그리고 청문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수 있는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세 차례 여는 것으로 일단 일정부터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 네. 명단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 증인이 지금 추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좀 중요한 인물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하. 윤희근 경찰청장 포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또 포함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의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따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네. 국무총리실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또 대검찰청에서는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마약 관련 예, 수사 담당자도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한 89명 야당이 단독 증인으로 의결을 했고 근데 추가로 나오는 것이 한덕수 총리도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국정조사 기간이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지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특위의 우상호 위원장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십시오라는 메시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유가족들 간담회 한다고 하는데 이제껏 접촉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난달에 당 네. 지도부하고 접촉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국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지거든요. 유가족 협의회에서 15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참석하느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특위위원들이 나가신다. 네, 이 특위위원들은 일단 사퇴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방증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국조 특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전무하지는 않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장이 시민대책회의에 대해서 한 말이 이게 크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상훈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회의에서 밝힌 말인데요. 네. 유가족 협의회에 대해서는 소중한 마음을 구성하신 그 뜻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대해서는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하. 참사가 생업이다. 이런 아하. 표현까지도 썼고 예. 진상 규명을 위한 재난 전문가 기술 및 연구 단체는 찾기 어렵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책회의는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라든지 네. 노동건강연대 이런 학자, 노무사, 의료인 등이 전문가로 또 참여하는 유관단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측에서는 유가족이랑 시민단체를 갈라치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예고도 없이 그 유족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찾아갔다가 조문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실이 알려졌네요. 네, 한덕수 총리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총리실에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직접 가신 거네요, 그냥? 네, 그냥 예.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바로 아하. 찾은 것인데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정부의 어떤 공식적 사과가 없었다라고 아직까지 유가족들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 사과 아니면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유가족들이 항의를 하면서 또 피력을 했고 네. 그러면서 30초 만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빠져나갈 때 어떤 시민에게 악수를 청해오는 시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시민한테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신다. 뭐 이런 말 정도 하고 이제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공식 사과 먼저 하고 분양을 하든 뭘 하든 해달라 이게 유족의 네네. 요청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보도된 내용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기 내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몇 군데 부처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무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그 부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이 개각될 수도 있다. 아하, 뭐 예를 들어서 권영세 장관 얘기 계속 그렇죠. 나오잖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예. 장관 또 교체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는 좀 소폭 개각이 유력시됐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로 그렇죠. 들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왕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거 더 넓게 개각을 해보자. 탄력을 받았으니까 네. 좀 넓게 해보자. 그렇죠. 예. 좋아, 개각 넓게 가. 가자. 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상민 장관 지금 야당으로부터 뭐 네네. 해임 건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국정조사라든지 수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경찰 고위 간부 인사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 또 행안부의 경찰국 만들면서 강조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인사 기능이었었는데 그렇죠? 내년 1월 초하고 1월 중순에 대거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인사까지는 적어도 마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상민 장관은 어느 정도는 뭐 참사 수습이라든지 여기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가더라도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종 말실수가 있었던 한덕수 총리 예외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재로서는 뭐 개각 관련해서 한 총리가 교체될 거라든지 이런 설이 강하진 않은데요. 네. 근데 최근만 해도 사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모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그렇죠. 때도 뭐 본인이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한 총리에 대해서 특히 야당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교체 요구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 정책 방향 어제 다루는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죠. 2027년에 1인당 국민소득 네. 4만 달러 시대 목표를 제시가 됐네요. 네, 와. 그렇습니다. 뭐 신성장 동력, 네. 금융 서비스 개혁 이런 것들까지 더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장을 2027년 1인당 GDP 4만 불 시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5대 경제 개혁 과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기억납니까? 747, 7% 네네.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인데 그때 747 하려고 했는데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제가 이제 만성적인 저성장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세계 경제 위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인가라는 의문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현실적 의문도 있겠지만은 좀 철학적이랄까요? 네.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게 그 GDP라는 개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GDP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거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국민소득 추계로부터 한 나라의 후생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만들었는데 본인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예. GDP라든지 여기 안에는 질적 개념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4만 불이라고 하는 수치 말고도 네.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나라의 지표라든지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상치 않은데 특히 지방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경남 지역의 동원 건설 산업 결국 파산했다 그러고 이게 레고랜드 사태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된 건설사 5곳이 부도가 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 도산의 분위기가 이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이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건설업체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택시장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단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뉴스가 화제가 됩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경매에 나왔다는 뉴스가 있는데 무려 24억 원 대출을 동원한 영끌 그런 물건이었다면서요. 네, 집값이 27억 원인데 네. 88%인 24억 원이
대부업체 자금으로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피해 가지고 영끌을 소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 집값이 급격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 될 때 21억 원에 됐습니다. 7억 그러네요. 2천만 원이 떨어진 야. 액수에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매업계에서는 이런 비정상적 대출을 활용한 영끌 물건이 앞으로도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계속 이게 경매를 해도 유찰이 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안 된다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